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연말도 되고 해서 제가 올해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에르노 작가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노벨상 탔던 게 지난 10월 6일입니다. 이후로 한국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찾아서 읽으셨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려고 했는데 동이 났더라고요. 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저것 넘겨보다가 저는 데뷔작 비노장이라는 데뷔작을 찬찬히 읽어보게 됐었는데요. 오늘은 작가 소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노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노장의 첫 장면은 낙태 수술 현장이죠. 좀 쇼킹하죠. 낙태 전문 산파의 집에 어느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드니즈 르시르, 20살이고 대학생입니다. 주인공이죠. 드니즈 르시르는 사실상 아니 에르노라고 봐도 됩니다. 자신의 분신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경험한 바를 글로 쓴다. 이게 자신의 글쓰기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노장은 아니 에르노가 34세 되던 해 발표한 글입니다. 이게 1974년이고요. 배경을 좀 보면 미국은 1973년에 임신 중지 합법화,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졌죠. 프랑스도 이즈음에 여권 신장 차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프랑스 여성들은 이 낙태 과정에서 많은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층 같은 경우는 임신 중지가 합법인 나라로 가서 낙태를 하면 됐죠. 근데 빈곤층 여성들의 경우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낙태를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300여 명이 수술로 사망했다라고 하고요. 의료진이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서 중절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네, 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1974년에 이 소설이 발표가 됐던 거고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는 1975년에 그러니까 이 소설이 발표된 다음에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인 요구를 이 책이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소설이 쓰여진 시점은 낙태가 불법이던 때였습니다. 낙태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대생이 임신을 했고 낙태까지 한 거죠. 심각한 상황인 거죠. 주인공 드니즈 르시르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무척 힘든 상태입니다. 기숙사에 혼자 들어와서 고뇌하고 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모든 게 내 잘못 같다라고 자책합니다. 이게 이 글의 도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태라는 사건을 트리거 삼아서 과거를 플래시백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유년 시절의 주인공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드니즈 르시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어느 프랑스 노동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 마을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아빠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라는 게 사실상 선술집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식료품점을 했기 때문에 늘 먹거리를 접할 수 있었죠. 군것질거리, 그러니까 사탕 같은 걸 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또 행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행복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 나는 작은 여왕이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환점이 하나 생기죠. 학교에 입학한 게 전환점입니다. 그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부모도 좀 교육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사립학교에서 주인공에게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세상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죠. 자기가 자란 세상 그리고 바깥 세상, 네,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수준, 그리고 학교 동료들,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수준, 여기에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생기는 겁니다. 저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층민의 저급함,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저급함을 숨기는 게 낫다고 하셨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층 계급의 특성을 선생님은 저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건 숨기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드니즈 르시르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너의 저급함을 숨기고 좀 살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립학교 여자애들의 여유로움, 편안함 앞에서 나 자신이 무겁고 끈적끈적하다고 느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거움과 상스러움, 이게 여유로움과 편안함, 또 우아함, 이런 표현들과 대치되고 있는 거죠. 주인공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는 카페 겸 식료품점의 작은 여왕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네, 이 사립학교에서는 작은 여왕은 쓸모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인공은 자존감이 무척 높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스스로를 작은 여왕이라고 불렀잖아요. 한때 여왕이었던 내가 쉽사리 굴복하지는 않죠. 네, 그런 모습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대신 좀 부정적인 측면이 돋보이게 됩니다. 좀 자극적인 거짓말들을 하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인데 자신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연극을 봤는데 라든지 내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라는 식으로 학교 친구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문화상품들을 자신은 향유하고 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하기 시작하죠. 1등은 아무도 건들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바로 이런 자극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과시를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한 공부 1등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다시 작은 여왕이 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르시르는 학교에서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되고요. 또 집에서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대상이 되게 되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엄마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네 애들이랑 이제 놀지 마라. 사립학교 다니는 애가 그게 무슨 짓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 학교에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 데리고 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네, 엄마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학교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이들인데 이걸 엄마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의 심리는 참 복잡하겠구나 싶은 거죠. 주인공의 유년 시절 심리 상태를 좀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꼈겠죠. 엄마의 탓도 있겠지만 동네 친구들이랑 이제 놀지 마 그랬던 거예요. 아마도 동네 친구들도 이 아이를 좀 멀리 했을 겁니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 좀 멀리 했을 겁니다. 그러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사립학교 친구들 여전히 딴 세상 아이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근접하기가 힘들었고, 따라서 또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두 세상에서 모두 이 책의 주인공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열등감도 매우 크게 느꼈을 겁니다.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잘 사는 애들 틈에 툭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니 흙수저가 갖는 열등감, 네, 엄청나게 크게
느꼈을 겁니다. 이런 열등감 때문에 신분 상승,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 또한 무척 컸겠죠.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죠. 내가 살던 아랫동네를 떠나서 윗동네로 떠나고자 하는 그 욕구, 신분 상승의 욕구. 이건 달리 말하자면 나의 부모를 멀리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공부는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수단이었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기껏해야 중학생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죄책감도 무척 많이 느끼고 있었겠죠. 근데 부모를 떠나고자 한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떠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되니까. 근데 나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 체화된 것들이 있죠. 부모님의 말투, 취향, 행동, 이런 게 은연중에 나에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버지의 말투를 내가 따라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주인공은 스스로를 경계인이라고 파악하게 되죠. 두 세계 어디에서도 나는 속하지 못한다. 여기에도 한 발, 저기에도 한 발 걸치고 있는 경계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복잡 미묘한 심리 상태를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다. 유년 시절에 주인공이 이런 상태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딱 이 상태로 대학생이 되죠. 대학생이 됐어요. 중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학교 친구들을 와 얘네들 진짜 딴 세상 애들이다 라고 느꼈는데 대학교는 더하죠.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도 대학이라는 건 좀 부유층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위 계층의 전유물, 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관문, 네, 이런 식으로 대학을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여기서도 당연히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죠. 이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알랭이라는 남자죠. 법대 3학년이고요. 상류층의 모든 것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남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고 임신에 이르게 됐던 거죠. 임신 사실을 남자가 알았을 때 그 반응이 진짜 욕이 튀어나올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성가신 일이야. 네, 이게 남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또 이야기했던 게 나는 너를 돌봐줄 시간이 없어. 시험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책의 여자 주인공은 남자가 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산산이 깨어지게 됐던 거죠. 남자는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여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떠나버리죠. 네, 남자가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자는 낙태를 결심하게 됐던 거고요. 주인공은 낙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생활비가 포함된 장학금입니다. 그러니 쪼개서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액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보태서 낙태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죠. 결국엔 모든 게 원점 회귀돼 버리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신분 상승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지만 결국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 가난한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으로 현재의 곤궁함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도망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수치스럽습니다. 당연히 수치스럽겠죠. 상위 클래스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결국 부모님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라고 주인공은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가 창피하다. 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하시거나 혹은 영화나 소설에서 보고 읽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친구들이랑 길을 가다가 멀리서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용감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 딱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난 세계, 그리고 커서 경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되돌아보면 유년 시절 내가 자랐던 그 세계,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세상이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년 시절에 나에게 주입된 그 언어와 취향과 생활 방식, 이런 게 쉽사리 나를 떠나질 않죠.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충을 아주 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작가 본인의 경험이라는 점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아니 에르노 개인에게도 무척 의미가 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살을 붙여서 제목을 바꿔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다시 출판을 했고요. 2021년에는 이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레벤느망이라는 제목인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1974년에 쓴 등단 작품인데 이게 50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읽고 있고 보고 있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큰 작품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를 만날 수 있게 해준 무척 고마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노벨문학상은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다. 네, 그 생각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